안녕하세요. 네, 원격 수업으로는 두 번째 차시 수업을 하게 됐네요. 지난 수업 어땠어요? 올해 첫 원격 수업이었는데 수업을 좀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할 얘기들이 조금 많았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분이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좀 줄인다고 줄였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사실 오늘도 이제 2차시인데, 여러분 학습지로는 이제 33차시고요. 오늘도 할 얘기 참 많거든요. 근데 몇 분이나 또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짧게, 하지만 이제 자세하고도 쉽게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원격 수업한 지 한 며칠 됐을 거예요. 한 3, 4일 됐을 건데, 집에서 수업 받으니까 좀 어때요? 좋죠? 예, 집에서 자고 일어나서 바로 그냥 일어난 채로 씻지도 않고 옷도 안 갈아입어도 되고 그렇게 나와서 그냥 수업 그냥 클릭만 하고 보기만 하면 되는데 음, 선생님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수업이 잘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여러분들 좀 이렇게 얼굴 표정들도 좀 보고 하면서 수업을 해야 지금 이게 수업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지금 잘 알아듣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이 될 텐데 좀 그러지를 못해서 좀 저 혼자 좀 일방적으로 좀 조잘거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큽니다. 여러분들 좀 이쁜 얼굴들을 좀 봐야 그래야 선생님도 좀 힘도 나고 어, 수업도 잘 되고 그럴 텐데 그러지 못하고 또 각종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좀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수업만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재미도 없고 그래요. 어서 좀 시간이 지나서 학교에 나가서 여러분들 직접 보고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은 아닐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먼저 수업에 하기 앞서서요. 좀 수행평가 안내를 조금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전에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좀 한 게 있는데 어, 여러 차례 안내했었어요. 예, 수능 문항 만들기예요. 예. 원래는 이제 우리가 학교 나오면 16일날 학교에서 내가 나눠준 선생님 나눠준 이제 뭐 양식지에다가 이제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였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메일로 제출하는 쪽으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수능 문항이에요. 수능 문항. 수능 문항이니까 주관식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오지선다 객관식 문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수능 문항 한 개만 하시면 돼요. 한 개만. 수능 문항 한 개를 제작을 해서 곰쌤 이메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prkjung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시면 되겠고요. 제출 기한은 11월 16일 화요일 23시 59분 59초.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상으로는 11월 17일 수요일 0시가 되기 직전까지 이메일 도착 시간 기준입니다. 제 걸로 도착했을 때 옆에 시간이 뜨거든요. 이 메일이 언제 도착했는지 도착 시간 기준으로 16일 화요일 날까지만 들어오면 됩니다. 제출하실 때는 파일명을 이렇게 쓰세요. 뭐 한국사 수행평가 가로 열고 여러분 학번 그리고 이름 이렇게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제출을 하지 않고 그냥 수행평가 안 하는 걸로 처리하고 하면은 20점 만점에 최하점 8점 부여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어떤 형태든 수능 형태니까 수능 형태든 오지선다로 문항을 만드셔서 저한테 제출을 하시면 그래도 이게 최하점 8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부분 점수 좀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네, 수행평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교과서 161쪽입니다. 161쪽. 네, 161쪽에 있는 이 민족 분열 통치와 경제 수탈의 확대라는 단원. 그다음에 210쪽으로 또 갈 거예요. 210쪽에 있는 민족 말살 통치와 전시 동원 체제라고 하는 단원을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교과서를 좀 이렇게 뛰어넘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니까 먼저 161쪽을 먼저 보시고 거기서부터 수업을 쭉 하시다가 1920년대 수업이 끝나면 바로 이제 210쪽으로 가서 1930년대와 40년대 수업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 좀 의미심장하죠.
제가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구도를 잡아보겠다고 이렇게 표시를 좀 했는데, 가면을 쓰고 있는 음흉한 일제의 모습과 그다음에 뒤에서 그거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소녀상이라고 하는 구도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옛말이기도 하고 요즘에 또 자주 쓰는 말 중에 염치라는 말이 있죠. 염치.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인데요. 과연 그게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뻔뻔한 현재 이제 일본 정부 또 그 당시에 이렇게 우리 민족들을 좀 수탈을 해가고 힘들게 했던 당시의 일제가 그 당시 그토록 얻고자 했던 것 그리고 감추고자 했던 것이 뭔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일제강점기의 이런 이들의 통치 방식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당시의 역사를 잊지 않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920년대와 3, 40년대 통치 방식을 오늘 보도록 할 겁니다. 교과서 161쪽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학습목표 같이 읽어봅시다. 일제의 문화 통치와 민족 말살 통치 실시 의도에 대해서 파악한다. 두 번째, 일제의 식민지 경제 수탈과 전시 수탈 체제가 우리 민족에게 끼친 영향은 어떠했는지 알아보고 설명한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입니다. 그럼 먼저 1920년대에 이루어졌던 이 문화 통치, 이른바 민족 분열 통치라고도 하고요. 문화 통치라고 주로 얘기합니다. 이 통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아마 이 문화 통치가 1920년대에 시행되게 됐던 원인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3.1운동입니다. 3.1운동. 1919년에 있었던 이 3.1운동이 이렇게 통치 방식이 변화되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1910년대에는 어떤 통치 방식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무단 통치라고도 하고 헌병 경찰 통치라고도 했었죠. 이렇게 좀 한국인들을 좀 무력으로 폭력적으로 저항을 막고자 했던 그러한 통치 방식이었는데 이러한 1910년대에 폭력으로 점철된 이런 통치 방식이 1920년대 들어서는 이제 폭력이 아니라 교묘하게 이간질시키고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려고 했고 또 이제 문화 통치라고 이제 이른바 불리는데 이렇게 좀 뭔가 지금 달래기도 하고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뭘까라고 한다면 3.1운동이에요. 3.1운동은 이제 우리가 원격 수업 끝나고 우리가 이제 등교하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뭐 대충 여러분들 어떤 운동인지는 잘 아니까 이렇게 한국인들이 일으키는 저항이나 또는 이제 이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국제 여론 일본인들이 좀 이렇게 문화적이고 뭔가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3.1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을 보니까 매우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더라. 이렇게 바뀐 이 국제 여론들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통치 방식을 바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땠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을 좀 문화적으로 통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의 군당, 하나의 경찰서, 그리고 하나의 면에는 하나의 이제 주재소를 확립했는데 이 주재소는 오늘날로 말하면 파출소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파출소를 좀 더 확대시켜가지고 더 많이 설치를 해서 우리들을 좀 뭐랄까 감시하고 좀 이렇게 진압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보이겠죠. 그리고 1925년에는 이 치안유지법이라는 법을 제정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사상적으로 잡아들여서 독립운동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그렇게 이런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탄압을 더욱더 강화했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들이 우리 민족을 가혹하게 식민 통치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이고요. 또 친일 세력을 좀 양성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인들 사이에서 우리끼리 서로 이간질하고 분열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이 민족 분열 통치를 하려는 그런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식민 지배 체제를 더욱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 통치가 뭐 이들이 지금 아까 우리가 그림 속에서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지만 가면을 쓰고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들이 우리를 얼마나 기만했는지 실제로는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런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죠. 먼저 그 문관 총독을 임명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총독을 임명을 할 때 계속해서 그 무관들, 그러니까 군인들이죠. 군인들로만 임명을 했거든요. 뭐 육군 대장이라든지 해군 대장 이런 사람들로만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이것을 규정을 바꿔서 이제 문관도 그냥 이제 행정 정치인들 이런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시켜서 좀 더 이전보다는 좀 부드럽게 그렇게 통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이십니까?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1대 총독부터 마지막 총독까지 보시면은 모두 다 군인입니다. 다 육군과 해군 대장 출신이고요. 심지어 해군 대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사이토 마코토라고 3대하고 5대 두 번 총독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만 해군 출신이고 나머지는 다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다 군인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그 헌병 경찰제를 이제 보통 경찰제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군인이 경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경찰로 하여금 치안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속내는 어땠느냐?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예. 경찰 관서하고 경찰 인원의 변화인데요. 1918년과 1920년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더 경찰 관서나 경찰 인원이 거의 뭐 훨씬 많이 3배가 문제가 아니라 3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히려 비용도 더 크게 증가시켜서 우리 민족을 더욱더 심하게 감시하고 탄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참정권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방자치제도 실시하게 해서 총독부가 독단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을 통치하지 않고 한국인들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고 지방자치를 통해서 이제 스스로 통치를 하게끔 또 해주겠다라고 이런 명목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그랬어요. 뭐 청정권도 주기도 하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랬어요. 이 말에는 이게 생략돼 있다고 보면 돼요. 친일파한테만 참정권을 부여하고 그리고 의결권이 없는 그냥 자문기구 역할로만 하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겠다. 겉으로는 참정권도 주고 지방자치제 실시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속내가 이런 식으로 좀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언론의 자유도 주겠다라고 했어요.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참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은 거거든요. 불만이 있으면 불만도 표출하고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언론의 자유를 주겠다. 뭐 뿐만 아니라 뭐 출판, 집회, 결사 이런 것들의 자유도 주겠다라고 이제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요거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신문이에요. 신문인데 지금 뭐라고 써있는지 보여요? 지금 뭐 이렇게 하얀색으로 지금 이렇게 덮인 부분도 있고 검은색으로 덮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좀 많이 있고 글씨는 별로 없죠. 이게 지금 신문인데 검열이 된 거예요. 검열에 걸려가지고 이 내용은 신문에 실지 마라고 해서 삭제된 그런 모습입니다. 뭐 우리 신문인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이런 민족신문이 이때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게 만들어지면 뭐 합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그대로 실어줘야 되는데 이게 검열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실치를 못하는 그런 사태까지 되게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언론의 자유를 주겠다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는가 기만성이 보인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교육의 기회도 넓히겠다. 교육의 기회를 일바이 넓히겠으면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겉으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지만은 실제로는 그러질 않았죠. 지금 인구 이제 1만 명당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지금 그래프로 그린 건데요. 파란색이 한국인이고요. 빨간색이 일본인이에요. 지금 숫자만 그래프 높이만 보고도 판단하시면 안 되고 숫자를 보세요. 초등학교를 보시면 뭐 그래프 높이 비슷한 것 같지만 숫자로 보시면 거의 6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그럼 뭐 남자 중등학교, 여자 중등학교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교는 더 볼 것도 없고 거의 뭐 한국인들은 거의 없다시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본인들로만 교육을 시키고 한국인들한테는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그럼 초등학교는 왜 이렇게 비율이 높은가? 기초교육만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교육을 아예 안 시키긴 좀 그렇고 기초교육 또는 이제 실업교육, 그러니까 기술교육만 시키겠다는 거죠. 사실 일을 부려먹을 때 아무것도 몰라도 안 돼요. 어느 정도 좀 말귀도 알아먹어야 되고 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이해도가 좀 좋아야 그래야 일을 좀 하거든요. 근데 너무 똑똑하면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하니까 고등교육은 안 시키는 거예요. 초등교육, 실업교육 위주로만 이렇게 교육을 해서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해서 소위 잘 부려먹겠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교육의 기회도 넓히겠다 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통치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봤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볼 것은 이제 경제수탈이에요. 1920년대의 경제수탈. 1920년대 일제가 우리 민족으로부터 빼앗아갔던 경제적인 것이 뭐 있냐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쌀이에요. 쌀.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그런 플랜을 짜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한마디로 해서 쌀을 더 많이 생산해내게 만드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쌀 생산량을 늘려서 뭐 품종도 개량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쌀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뭐 잘 먹게 하겠다. 뭐 이렇게 보이겠지만은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산미 증식 계획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이래요. 일본 내에서 농업보다는 좀 공업화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많이 줄어들죠. 농지가 줄어들고 공장지가 늘어나게 되니까 쌀이 부족한 거예요. 일본 본토에서. 본토에서 쌀이 부족하니까 이 부족한 쌀을 한반도에서 가져오겠다는 거죠. 이것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그 이후부터 계속 그랬어요. 일본은 계속해서 공업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쌀 부족 현상을 한반도에서 메우기 위해서 그래서 한반도에서 쌀을 막 무제한으로 빼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반공령도 시행하기도 하고 했었지만 그게 좀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한반도에서 쌀을 이제 빼가는 거고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서는 그게 더욱더 심화되게 됐다. 그래서 한국에서 품종도 개량하고 수리시설도 확충하고 경지도 정리하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통해서 쌀을 증산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계획대로 잘 되질 않아요. 목표 달성에는 항상 실패해요. 매년 목표 달성에는 실패를 했지만 쌀은 예정대로 반출해 갔다. 예정대로. 그러니까 정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올해는 이만큼 쌀을 가져갈 거야. 이만큼 증산하고 이만큼 가져갈 건데 목표 달성에 실패했으면 가져가는 양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 줄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는 식량 사정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식량 사정이 매우 악화되겠죠. 그러니까 별 수 없이 해외에서 만주 같은 데서 이렇게 잡곡 같은 거를 수입을 해가지고 콩이나 수수 뭐 이런 걸 수입을 해서 그런 걸 먹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산미 증식 계획이 시행되고 나서 생산량 그리고 반출량의 차이를 지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막대 그래프는 한국인과 일본인들의 1인당 쌀 소비량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꺾은선 그래프를 보시면 하늘색 그래프예요. 이게 지금 생산량이에요. 생산량은 늘긴 늘어요. 조금씩. 그런데 빨간색이 반출량이거든요. 가져가는 양이란 얘기예요. 근데 생산이 이제 늘어나는 그 비율보다 가져가는 비율이 더욱더 많았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에서 보이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이 저렇게 많이 차이 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은 일본인들보다 절반 정도밖에 쌀을 못 먹는 거예요. 나머지는 잡곡 수입해서 먹는다. 이제 그런 상황이 이어졌던 것이죠. 자, 이렇게 산미 증식 계획들을 통해서 쌀을 많이 가져가게 되니까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느냐? 이중적인 수탈 구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중적 수탈.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지. 일본에서 가져가고 이것도 수탈이야. 근데
지주들도 가져간다는 거예요. 지주들도. 소작농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 소작료도 매우 많고 또 증산 비용까지도 이 소작인들이 다 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증산을 시키려면 쌀을 증산을 시키려면 비용이 들어가요. 농기구도 개량해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들어가겠죠. 이 비용도 소작농들에게 이제 부과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농민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주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영농으로서 자기 땅을 경작했던 한국 농민들도 소작농으로 바뀌게 되거나 또는 그것마저도 땅을 잃게 되면 화전민이 되거나 도시 빈민으로 전락을 해서 도저히 여기서 살 수도 없고 해외로 나가는 이주민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옆에 이제 보시면은 그림에서도 나오는데 이렇게 농민들이 이렇게 내야 되는 쌀의 양이 금액이 비용이 매우 컸어요. 그래서 저 농민의 표정만 봐도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각종 토지회사나 그다음에 지주들이나 농민들의 어려운 처지가 이렇게 생기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욱더 이용해가지고 이 일본 지주들은 대농장을 확대해서 대농장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배를 불려갔지만 우리 농민들은 몰락해서 다른 지역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산미 증식 계획의 영향이었습니다. 쌀뿐만이 아니고요. 일본 자본들도 한국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원래 일본 내에서 이제 활동했던 여러 기업들이 있죠. 이 기업들이 이제 한반도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한반도에 있는 값싼 자원 그리고 노동력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 일본 기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1910년대에는 회사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세우려면 총독부의 허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허가. 허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1920년대 들어가면 회사령이 폐지되고 이제 회사를 세우려면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 저 회사 세우겠습니다. 하고 그냥 내가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령이 1920년대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진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회사를 신고제로 세울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미 일본 기업들은 커요. 일본 내에서 엄청 성장했거든요. 근데 우리 기업들은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자체가 매우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그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어쨌든 근데 이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우리 민족 기업이 하나씩 생기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세가 폐지됐어요.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게 되면서 한국인들이 기업을 소유하긴 했으나 가격 경쟁에서 크게 이제 지게 되면서 우리 기업에 큰 타격이 오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일본 재벌들, 일본 기업들이 이제 계속해서 진출하게 됩니다. 이런 뭐 미쓰이나 미쓰비시, 그다음에 노구치 같은 이런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하 자원이 풍부한 이 북방 지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공장이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자원들과 인력들도 적극적으로 수탈을 해 가면서 그냥 일본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익을 남기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기업들 있죠? 뭐 이런 여러 기업들 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 유력한 아주 잘 나가는 일본 대기업들입니다. 네, 이제 1930년대 이후에 일제 통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름부터가 굉장히 무섭죠. 민족을 말살시키겠다,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말살책이 이제 일어나게 된 배경을 좀 이야기를 하면 1930년대에 들어서면 이제 일제가 대륙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고요. 이제 중국으로 침략을 확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29년에 있었던 경제 대공황을 각 국가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자국의 그 뭐랄까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반면에
독일이나 이탈리아, 일본 같은 이런 나라들은 식민지도 적고 하다 보니까 침략 전쟁을 통해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했다. 이제 그런 이제 의도가 있었다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제가 대륙으로 중국으로 침략 전쟁을 확대한 이유는 그런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31년에 만주 침략을 시작으로 해서 그다음에 중일전쟁 그리고 1941년에 태평양 전쟁까지 전쟁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좀 침략, 그러니까 팽창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한국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거리들이 많았잖아요. 1910년대, 20년대까지 해서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이제 뿌리를 뽑고 그냥 일본인으로서 같이 살아가야 하는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낀 것이겠죠. 그래서 뭐 이른바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같은 이런 이론들을 앞세워서 우리 국민들을 좀 황국 신민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이제 강요하게 됐는데 내선일체라고 하는 것은 내자가 이제 안 내자예요. 한자로 쓰면. 그래서 일본을 내라고 하고 선을 이제 조선인데 그래갖고 일본과 조선은 일체다. 한 몸이다. 그리고 일선 동조론이란 말은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 이제 이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일본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요. 일본이 우리나라 한반도, 우리 한민족을 침략을 해서 이렇게 식민지로 삼고 있는 것은 뭐 특히 이상한 일이 아니다. 딱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예전에 이제 조상도 같고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는 몇십 년간 같은 나라가 됐으니 이제는 한 나라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그래도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우리 조선,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말과 그다음에 역사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것들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라는 이런 정책으로 바뀌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에게 이제 민족의식 이런 것들은 이제 없애고 그래서 이제 저항도 좀 줄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침략 전쟁을 할 때 효율적으로 이 동원하기 위해서 뭐 물자든 인력이든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으로는 이제 신사를 참배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황국 신민의 서사라는 것을 암송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국민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글인데 이거를 암송 외우게 했단 말이죠. 밑에 지금 그림들이 몇 개 있는데요.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이 신사를 참배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머리에 이렇게 띠를 두르고 어린 아이들이 서 있는데 지금 이 아이들은 황국 신민의 서사를 지금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뭐 뿐만 아니라 뭐 우리말, 조선어 과목 이런 것들을 없애버려요. 우리말 사용 못하게 하고 역사도 못 배우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말을 가르치던 과목조차도 그냥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학교의 명칭도 소학교에서 국민학교로 전환합니다. 국민학교. 이 국민학교는 황국신민학교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선인들에게 너희들은 황국의 신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학교 이름조차도 국민학교라고 했었어요. 이 국민학교란 말이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몇 년도던가요, 정확히? 91년도였나 92년도였나 뭐 그때쯤 93년도인가? 근데 그때쯤 90년대 초반에 학교 명칭이 바뀐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선생님도 입학할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예, 선생님도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국민학교로 입학을 했다가 아니다. 졸업할 때도 국민학교였네요. 예, 졸업할 때도 국민학교였고 그 이후에 이제 초등학교로 이게 명칭이 변경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의 잔재라는 거죠. 이 국민학교라는 명칭 자체가 일제시대의 이제 잔재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제 고치자는 차원에서 초등학교라고 이제 명칭을 변경했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당시에 일본식 이름도 강요를 했었죠. 그러니까 한국어로 가지고 있던 이름을 이제 일본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른바 이런 것을 창씨 개명이라고 해요. 성을 만들고 이름을 바꾼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기, 그다음에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뿌리 이런 것들을 좀 없애려고 했던 그런 정책입니다. 요 밑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책 보이시죠? 책 사진에 지금 초등국사라고 써 있는데 국사책이에요. 근데 국사책인데 내용을 보면 뭐냐면 일본어로 써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국사라고 써 있긴 하지만 이게 한국사가 아니고요. 일본사입니다. 일본사를 이제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죠. 예, 이 당시 이제 우리 국민들을 우리 민족을 일본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사진 속에 보이는 이런 신궁을 만들어 가지고 참배를 하게 했는데요. 이게 어디냐면 지금 서울에 있어요. 서울 남산에 조선신궁이라고 해서 이런 궁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크죠, 규모가. 계단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야 되고요. 그 위에 신궁도 엄청 크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지어놨어요. 한자로 지금 관패대사라고 되어 있어요. 관패대사. 이것의 뜻이 뭐냐면 일본의 역대 천황 및 황족을 기리는 신사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이제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밑에 조선신궁이라고 써 있는 거고요.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일본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가 신궁을 참배하러 가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크게 남산에 지금 이런 게 있었으니까요. 남산에다가 만들어 놓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저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궁을 보고 이렇게 절도 하고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그래서 궁성을 요배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인사도 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할 얘기가 되게 많네요. 예, 내용이 좀 길어서 그런지 오늘 수업도 아마 제 생각에는 30분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거 편집을 좀 해봐야겠지만 최대한 줄이는 데까지 줄여볼게요. 예, 그래도 30분은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시면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은 좀 아침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 녹화하고 있는 지금부터. 예, 지금 첫날이라 아침에 와서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옷이 좀 바뀌었죠, 제 옷이. 관심이, 관심 없었는데, 이런 학생들도 있을 텐데, 지금 앞부분은 어제 녹화를 했고요. 지금 1930년대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이 조끼만 빼고 지금 달라졌습니다. 관심이 없었겠죠. 네. 계속 이어갈게요. 네, 아까 방금 이제 민족 말살 정책 얘기하면서 뭐 신궁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뿐만 아니라 언론 단체, 학술 단체들도 탄압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조선어 교육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이런 신문은 다 이제 우리말로 한글로 써 있으니까 이거 폐간시키고 그다음에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한글 더 이상 이제 연구를 못하게끔 치안유지법으로 구속을 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942년에 있었던 조선어학회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이게 참 정말 악법인데 이미 잡혔어요. 독립운동 하다가 잡혀서 재판을 해가지고 형기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있다가 그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와요. 그러면 그랬는데 또 독립운동을 할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뭔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다시 구금할 수 있게 한 그런 악법이에요. 지금 법 이름부터 보세요. 예방구금령이잖아요. 예방. 그러니까 얘들이 뭔가 할 수도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잡아다가 가둬놓겠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탄압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그런 악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제정책으로 갈게요. 이제 식민지 경제정책, 그리고 전시동원 체제라고 하는 이제 제목인데, 이 당시 1930년대 당시에는 일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뭐를 주로 했었냐면, 이제 공장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일본 내에는 이제 공장을 지을 장소도 부족하고 또 이제 이들이 30년대부터는 대륙으로 중국으로 진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중국과 가까운 곳에다가 공장도 만들고 해야 그런 물건들을 중국으로 많이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이른바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병참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군수품을 병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반도 북부 지역을 중국을 공략하기 위한 병참 기지로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식민지를 한반도 식민지였으니까 이 식민지를 공업화시키겠다라고 해서 1929년 대공황 이후로 일본의 독점 자본이 우리나라 한반도로 대거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열심히 수탈해 가고요. 그리고 중화공업이나 광업과 같은 데도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우리나라의 한반도 북부지방에다가 공업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들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지역에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남한 지역에는 주로 농지겠죠. 농사를 많이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농지 위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적으로는 매우 개발이 좀 불균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을 하고 나서 남북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초창기에는 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까지는 중국이래요. 북한에 이런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서 19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까지는 좀 북한이 좀 더 잘 살았대요. 남한보다. 남한 쪽에는 논밭밖에 없고 공장도 잘 없고 그래서 이렇게 좀 남북이 나눠진 이후부터는 약간 이게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그 이후에는 남한이 역전을 해서 지금 훨씬 잘 살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면 북양 정책인데요. 남쪽에서는 면화, 북쪽에서는 양을 키워서 이제 모직물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요. 그래서 한반도를 일본의 공업 원료 기지로 이제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병참 기지화 정책이에요. 중일 전쟁 이후로부터 이제 군수 물자를 한반도에서 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고요. 이제 모든 경제 체제가 이제는 뭐 생필품 위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 산업 위주로 이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재 생산이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생필품이 좀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0년대 후반부터는 본격적인 전쟁 체제예요. 이제 전쟁에 물자든 인력이든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동원하기 위한 그런 체제인데요.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직접적이면서도 강제적인 방식으로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과 물자 수탈 내용을 좀 보시면은 뭐 지원병제, 학도 지원병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원병을 받았다가 이제 그로도 인구가 부족하니까 이제는 학생들까지 지원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학도 지원병제. 그 다음에는 이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징병, 그냥 강제로 끌어가는 징병제 이렇게 시기마다 점점 인력을 동원하는 방식이 이렇게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뭐 군인들만 필요한 건 아니고 노동할 사람들도 필요하니까 이제 국민 징용령 해가지고 뭐 강제로 노동할 사람들을 뽑아가서 일본 본토든 또는 동남아 지역이든 여러 군데를 보내가지고 일을 하게 했었어요. 그때 일본 본토로 끌려간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대부분 어디에서 일을 했냐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나가사키나 히로시마 정도 이런 곳에서 많이 일을 했었어요. 거기가 어떤 곳이에요? 45년에 원자폭탄을 맞은 곳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물론 일본인들의 피해도 많았지만 우리 조선인들 이때 강제로 끌려가서 노동을 하고 있던 조선인들도 그 원자폭탄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었습니다. 뭐 남자뿐만 아니고 여자들도 이제 동원이 됩니다. 여자 정신근로령, 근로복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제 종군 위안부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인력도 수탈해 갔고 물자는 이제 미국, 이제 쌀을 주로 많이 공출해 가고 그러면서 이제 양곡을 이제는 배급을 해줘요.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배급해주고 또 무기 제조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금속들 이런 것들도 뺏어가죠. 그래서 뭐 밥그릇 할 거 없이 개밥그릇 할 거 없이 다 가져갑니다. 녹그릇으로 된 것은 총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공출해갔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력이나 물자들을 또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선동을 한 거 선동. 그래서 국민 정신 총동원 운동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니들이 이렇게 공출해 나가고 징용 당하고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알아라라는 것이지. 그래서 뭐 지원병에도 지원을 하고 국방 헌금도 좀 내고 그다음에 일본식 성명 이런 것들 사용을 강요해서 너희들은 이제 일본인이다. 일본인이라는 마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독려도 하고 강요도 하고 전국적으로 이제 반상회를 조직하는데 이 반상회가 뭐 지금처럼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더 잘 살게 할까 이런 걸 논의하는 이런 반상회가 아니라 서로 감시하게 하고 누가 뭐 이렇게 지원을 좀 안 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충성심이 부족한데 뭐 그런 것도 안 내고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는 이런 체제로서 이제 반상회 같은 것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운영했다고 이렇게까지도 이제 전쟁 때 이제 동원을 했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일본군 위안부를 우리는 왜 기억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이 시간에 지금 첫 장면이 가면 쓰고 있는 일본인의 모습과 그 뒤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소녀상의 모습을 맨 앞에 그림으로 한번 담아봤다고 했죠. 일본은 지금도 사과하지 않죠. 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살아계시는 할머니들에게 배상하고 또 강제로 징용 끌려갔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사과하고 배상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그냥 단순한 보상금, 그냥 알량한 보상금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던져주고 사과하지 않는 그런 태도. 과연 그게 올바른 태도인가? 지금 할머니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셔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잊고 살면 그분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라도 기억을 하면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한 명 한 명의 힘이 모여서 여러 사람들의 단단한 그런 힘이 되어가지고 일본인들이 사과할 때까지 계속 잊지 않고 계속 언급해 주는 것이 그들로서는 그게 불편하게 만드는 길인 거예요. 지금 옆에 사진 보시면 이름이 완주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삼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주변에 있어요. 그 삼례성당 근처에 있어요. 바로 옆에 완주 평화의 소녀상. 선생님 저번에 역사 동아리 학생들과 같이 좀 잠깐 나가서 소녀상에 가가지고 좀 짧게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뭐 동네에서 돌아다니다가 또는 이제 등하교 길에 한 번쯤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기 봉동 사는 친구들은 아마 한 번도 못 봤을 거야. 방향이 반대니까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 지역에 있으니까 살펴보시면서 거기에 써있는 글귀도 읽어보시고 우리가 왜 위안부들을 기억을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해나가면서 배상하고 사과하라고 일본에게 얘기를 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좀 길었습니다. 편집을 좀 해봐야 알겠지만 매우 많은 양이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볼 부분은 이제 일제 통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3.1운동 전에 있었던 1910년대에 이제 우리의 이제 투쟁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항일 비밀 결사와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라는 단원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방역 체계 잘 준수하시면서 지금 뭐 위드 코로나다 뭐 하면서 이렇게 일상으로 좀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강을 가장 잘 지켜야 되니까 마스크 잘 쓰고 밖에 나갈 때는 남은 기간 잘 지내고 등교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영상을 통해서 또 만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